우리 만든지도 모르겠네. 자, 다들 잘하고 있나? 강의쯤이야. 선거 관리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무한 반복할 겁니다. 뭔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왜 제안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1호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갑시다. 제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게 공직선거법을 좀 재밌게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공직선거법 재미없거든요. 그 법은 원래 더 어렵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더더욱 어렵고요. 근데 뭐 그래도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니까 사례를 위주로 무조건 쉽게 합격시킨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 위원님도 선거 준비 들어가셔야 하는데. 아, 그럼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의욕이 넘치는데? 뭐 생각해둔 거라도 있나? 에이, 갓 시작한 인터넷 무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열정 그리고 튼튼한 발. 제가 이 두 발로 열심히 뛰어서 온 선거구의 명함을 쫙 돌리고 오겠습니다. 잠깐. 열정은 좋은데 말이야. 어느 세월에 온 선거구를 다 돌 거야. 아, 그러면 지하철에서 뿌릴까요? 어라? 지하철 안에서는 명함 못 주는 거 몰라?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어휴, 안 되겠다. 튼튼한 발로 뛰기 전에 머릿속에 공직선거법부터 담고 와. 네. 이상하다. 난 분명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절차 사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거운동 내용을 강의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박종민입니다. 선거운동은 총 5회차로 강의될 예정이며 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후보자가 트럭에 올라타서 확성 장치를 이용하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쉽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지금 TV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수험생도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모른다는 거 전제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운동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해서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호랑 3호를 한번 보시면 저 특정 후보자가 뭐 잘생겨서 좋다, 잘생겨서 싫다, 저처럼 키가 작아서 싫다, 뭐 키 커서 좋다. 이러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2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는 선거에 나가기 전에 미리 내가 나가면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실제 나가면 당선이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을 안 주고 이 사람이 그냥 나가면 실제 100표도 없고 항상 나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떨어지면 나 왜 100표밖에 못 얻었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호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헌법과 정당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선거운동을 보고 있지 않고 기념일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입후 예정자라 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 이 사람이 설날 추석에 주변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가봐야 떨어집니다. 주변에서 뭐 없다, 뭐 예의가 없다 이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인사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저희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기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각오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지금은 판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행위자, 입후보 예정자라던가 후보자, 그다음 예비 후보자가 내심의 의사,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가서 반드시 좀 당선이 돼 봐야겠다. 그러려면 인지도를 제고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대법원 판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인의 관점에서로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행위자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선거인의 관점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선거운동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1호부터 4호까지 뭔가 제한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왜 제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수한 투표 참여는 당연히 권장돼야 되지만 후보자나 정당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물하다 보면 현수막이라던가 기타 시안을 미리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지리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질의가 들어왔으면 지리자가 누구야?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저는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서 지리자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시안만 딱 보면 어느 정당에서 보냈구나. 그걸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구는 좋아요. 투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문구가 딱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그려져 있던 캐릭터에는 엄지척을 하고 있다던가 손가락 V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에서 보냈구나.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요구할 때는 손가락을 조금 접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 참여 현수막을 만드는데 대부분 다 주먹을 접고 있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죠.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상시 허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선거운동 기본 머릿속에 있었던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후보자가 트럭에 올라타서 합성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연호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 이름 연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전화 중에 하나가 지금 애를 재웠는데 스피커 소리 때문에 깼다. 도대체 후보자가 누구냐? 니들이 와서 애 재워라.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는데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병원이라던가 선거의 조기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 그리고 사회적 평온을 해치지 않는 선거들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호를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상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말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지금 들고 있는 자기네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그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거지 대량으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스팸처럼 2, 3천 개씩 문자를 한 번에 쏘고 이런 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예비 후보자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횟수도 8회로 제한을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상시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금 바로
폰 꺼내서 혹은 인터넷 접속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시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고, 사후를 한번 보시면 사후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도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회 기본 모토와도 맞는 내용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즉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평을 해칠 염려가 별로 없고 돈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한번 보시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도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평온을 해칠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상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시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60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든지 찾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7급, 9급 조문시험은 대부분 다 조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외우셔야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강의를 지금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1호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누구 뽑아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조금 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국 선거방송 인기에 힘입어서 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제 와이프는 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배우자가 얼마나 공직선거법에서 중요한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우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정해져 있고, 후보자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후보자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좀 당선시켜 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던가 기부행위를 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데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후보자의 배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즉 외국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배우자가 대한민국 사람인가의 형평성에 맞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랑 3호를 보시면 미성년자랑 선거권이 없는 자는 무조건 못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못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못합니다. 그리고 4호를 보시면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누가 있죠? 공무원이죠. 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허용해 주고 있을까요? 정당에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당은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당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여기 정무직 공무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의 예외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장관이니까 선거운동 할 수 없다. 답이 뭘까요? 보통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합쳐지면 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무직 공무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들은 지금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상근 임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상근 직원은 숫자도 굉장히 많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이걸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호는 상근 직원이 제외됐고 5호랑 6호는 상근 직원이 여전히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비교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8호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언론인이면 무조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너의 직업이 언론이다? 그럼 넌 선거운동 못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언론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혼자 조용히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넌 언론이니까 선거운동을 못한다. 이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죠.
언론인을 제한하려면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해야지 언론인이면 무조건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호부터 9호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딱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60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딱 봐도 정말 중립을 지켜야 할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사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되고 복직도 바로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표 참관인이나 사전 투표 참관인은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개표 참관인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직업 대부분이 다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 기간 텀을 두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그 직전에 그만두고 바로 복직하고 이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상시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뭘까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치 신인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매일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와서 자신의 정책이라던가 정견이라던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 정치 신인들은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떨어지신 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대부분 다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줘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도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에 나와 있었던 후보자 이름 혹시 순번 다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그 정당에 소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개개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그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정당에서 매겨진 순번 그리고 그 정당의 정책에 맞는 그 사람들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한테 보장한 이 제도를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확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됐고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1호부터 4호를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쉽게 외우시려면 스케일이 좀 큰 선거일수록 더 빨리 등록을 해야겠구나. 당연하죠. 준비할 게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에 두 개는 선거일 전, 뒤에는 선거 개시일 전, 선거 기간 개시일 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당연히 안 외우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240일, 120일, 90일, 60일 이렇게 분리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등록과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보자 등록 제도는 이미 절차 사무 시간에 배워보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해서 조금 차이점만 한번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정당 선거권자의 추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제출 서류도 매우 간단합니다.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가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그다음 기탁금도 어차피 이 사람이 나중에 후보자 등록할지 안 할지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야, 너 기탁금 다 내. 이러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기탁금도 20%만 내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불수리 사유도 기탁금, 전가기록 증명서류 미제출. 그러니까
기탁금을 내지 않거나 정가 기록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 신청을 불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퇴 신고도 후보자는 직접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서 신고해야 되지만 그냥 예비 후보자는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어렵게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야겠죠. 앞에 두 가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랑은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홍보 우편 발송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배부. 자, 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시를 호소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등록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24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회적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장소까지 명함을 주는 것은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언제라도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곳 어디 가서 다 명함을 나눠줄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원, 종교시설, 극장 이런 곳은 사회적 병원이 굉장히 중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 제한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혼자 예비 후보자가 돌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친절하게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 일심 동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배우자 없다고 너 선거운동까지 못해 이러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이면 명함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년이 된 아들, 딸이 많으신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 사무원, 활동 보조인도 명함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1호와 2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2호는 반드시 함께 다녀야 됩니다. 적어도 예비 후보자와 같이 있거나 그 주변에서 최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야 사무장, 사무원, 활동 보조인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1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은 후보자가 없어도, 예비 후보자가 없어도 명함을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은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비 후보자의 그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명함은 기본적으로 1:1 수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고 상대방도 저한테 명함을 줘야지, 나는 명함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명함을 준다. 그것은 사실상 선거일 때밖에 없습니다. 혹시 국회의원 명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저는 없는데 그 국회의원 명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이 되기 전에는 명함을 많이 돌리지만 당선이 되면 워낙 업무가 바쁘셔서 만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명함을 받을 일이 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명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1:1 수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장해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밝힐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정책, 정견, 그리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내용을 인쇄물을 통해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후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것을 이행할 건지,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야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싶어도 사실 이 후보 예정자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는 세대주 명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시군 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 시청은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 전에는 3일까지였고 지금 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많이 어렵죠. 두뇌 가부가 걸릴 것 같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부는 원래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거라서 지금 TV 끄시고 컨디션 좋을 때 다시 들어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강의를 마쳤으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신 것 같은데 어렵죠? 하지만 제 강의 들었는데 어려울 리가 없겠죠? 자, 지금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랑부터 3번까지는 그냥 쫙 읽어보시면 공자님 말씀처럼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풀이는 하지 않고 4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으로 이제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다. 주변에 지나간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1호부터 4호까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죠. 왜 넘어갔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자, 1호. 1번을 보시면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상시 제한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그 명의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 권유 광고를 하는 것은 상시 제한된다. 맞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호를 보시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정답은 3번이죠. 4번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는 무조건 못합니다. 그 후보자의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직계 존속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틀린 질문이죠. 제가 아까 예를 배우자로 들었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배우자 대신 아버지를 예를 들었겠죠. 그때 2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사전투표 참관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선거일까지 그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가 아까 매우 강조했던 부분인데 선거일까지 그 직에 복직할 수 없는 유일한 직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변경됐다고 말했던 부분이 딱 이 4번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는 직접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번 지문을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수리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딱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탁금, 정가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수리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정가기록 하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은 불필요합니다. 문제 5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명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 평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함을 줄 수가 없고 2번 지문을 보시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질문은 정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지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이게 5일까지죠.
아까 제가 3일과 5일이 헷갈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보호자가 지정한 한 명은 예비보호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렵죠? 그러나 무한반복. 저희 한국선거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 아마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과 그리고 저희 한국선거 방송을 시청률 올려줄 수 있는 두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